신랑 입장. 신랑 입장. 신랑이 사라졌다고요? 완벽할 것만 같았던 결혼식 당일 갑자기 신랑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꿈을 꾼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라진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믿지 못했으니까요. 기막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최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28살 신부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오늘 큰일 치르는 날인데 잘 잤어?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죠. 행복하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기쁘면서도 불안한.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한 술을 떠먹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준혁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잘 잤어? 나 지금 너무 떨려. 오늘 이 시에 드디어 내 남편이 되네. 사랑해.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혁 30살 중견건설회사 대리. 그녀가 3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 차분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유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 두 사람은 1년 연애 후 동거를 시작했고 2년 더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준혁은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이면 함께 요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없이 안아주는 남자. 유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이시해봐. 오전 11시 유진은 어머니, 언니와 함께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 5층 크리스탈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홀이었죠. 웨딩 플래너 김소희가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 플래너였어요. 신부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메이크업 시작하셔야 해요. 유진은 신부 대기실로 안내됐습니다. 넓은 방에는 거울과 화장대, 소파가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게요. 2시간에 걸친 메이크업과 헤어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오늘 이후 그녀는 이준혁의 아내가 됩니다. 이씨 집안의 며느리, 언젠가는 엄마,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혁이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유진이 참 좋은 아가씨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신랑의 떨림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더 깊은, 더 어두운 불안 같은 것. 웨딩홀 로비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했죠. 준혁 쪽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양가 친구들이 방명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들이 쌓여갔어요. 분홍색, 흰색, 금색 봉투들. 그 안에는 새로운 부부의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악수하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행복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신랑 대기실에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의 절친한 친구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민석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준혁을 10년 넘게 알아온 친구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긴 트레인, 정교한 레이스 장식. 거울 속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어요. 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컸네. 어머니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유진도 울컥했지만 참았어요. 메이크업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플래너 김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30분 후 식이 시작됩니다. 신랑님은 준비 다 되셨고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입니다. 3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 한편 본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00석이 거의 다 찼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 인사들. 행복한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성악가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향 체크, 조명 체크.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곧 시작이야. 준혁은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을 지나쳐 계속 걸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5층 건물의 CCTV가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상구를 향해 걷는 남자. 턱시도를 입은 신랑. 그때였습니다. 비상구 근처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 그들은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그들을 보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세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였어요. 1층 뒷문. 거기에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렌터카였어요. 두 남자가 준혁을 차에 태웠습니다. 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검은 승합차는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준혁을 태우고.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베일, 부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플래너 김소희가 노크했습니다. 신부님, 10분 남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긴장, 설렘, 행복,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유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죠.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친구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화장실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민석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분이 지났어요. 가서 확인해 볼까? 민석이 대기실을 나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비어 있었어요. 모든 칸을 확인했지만 준혁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석은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은 다시 신랑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준혁이 화장실에 없는데?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혹시 담배 피우러 갔나? 하지만 준혁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본식장에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에 섰어요. 웨딩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플래너 김소희가 황급히 신랑 대기실로 뛰어갔습니다. 신랑님은요? 지금 나오셔야 하는데.
친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안 돌아와요. 10분 넘게. 김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플래너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찾아보셨어요? 화장실에 없어요. 복도에도 없고. 김소희는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직원 여러분, 5층 신랑님을 찾아주세요. 턱시도 입으신 분이요. 급합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라운지, 심지어 다른 층까지. 하지만 준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본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안 시작하지? 뭔가 문제 있나? 사회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폰으로 계속 급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죠. 신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유진은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입장 대기 중이었거든요. 플래너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신부님, 유진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들어가면 되죠. 김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랑님이 네. 준혁이가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요. 순간 유진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지금 직원들이 찾고 있는데.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준혁이가 왜? 어머니와 언니도 당황했습니다. 유진은 급히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에 긴 트레인을 들고 복도를 뛰었어요. 플래너가 뒤따라왔죠. 신부님, 조심하세요. 유진은 신랑 대기실로 갔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준혁이 어디 있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언제요? 20분 전쯤요.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결혼식 당일에 식시작 직전에 사라지다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본식장의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식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이 도망간 거 아냐?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당황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갔어요? 직원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의 오빠 민수가 나섰습니다. 32살 대기업 과장.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CCTV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웨딩홀 매니저가 민수를 5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전체에 CCTV 화면들이 있었어요. 2시 40분부터 돌려주세요. 화면이 되감겼습니다. 준혁이 신랑 대기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화장실을 안 들어가지? 준혁은 계속 걸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비상구 근처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건장한 체격. 준혁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준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남자가 준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비상구로 향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1층 후면 주차장. 세 사람이 계단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차에 탔습니다. 아니, 태워졌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 번호 확인할 수 있나요? 매니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어요. 12호 5847. 렌터카네요. 민수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요. 신고합니다. 납치 사건입니다. 민수가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유진아, 오빠의 표정을 보자 유진은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뭐야? 준혁이 어디 있어? 민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CCTV를 봤어. 준혁이가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어. 뭐라고? 두 남자가 있었어. 준혁이를 데리고 갔어. 경찰에 신고했어.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그게 무슨 납치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메이크업 위로 검은 마스카라가 번졌어요. 안 돼. 안 돼.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어머니가 달려와 딸을 안았습니다. 언니도 친구들도 모두 울었어요. 복도 밖에서는 하객들이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실종됐대. 납치당했다는데? 결혼식 당일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플래너 김소희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을 취소하겠습니다. 하객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식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본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신랑이 정말 사라진 거야? 천천히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이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안고 떠났어요.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축의금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됐던 식사는 취소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결혼식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 김태영이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45세 20년 경력의 베테랑. 차분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죠. 그는 민수와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12호 5847입니다. 렌터카예요. 렌터카 회사에 조회 넣겠습니다. 김 형사는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대여됐습니다. 대여자 이름은 박민수, 주민번호도 도용된 거예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적 범죄였어요. 신랑 핸드폰 위치 추적 가능한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10분 후 마지막 신호가 인천 남동구에서 잡혔습니다. 오후 2시 15분. 그 이후로는 꺼진 상태입니다. 김 형사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최유진 씨,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초경찰서 형사 김태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 씨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거나 아니요. 전혀요. 혹시 빚이 있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준혁이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회사도 잘 다니고. 준혁 씨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대학 시절이나 그 이전.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준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했죠. 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준혁이가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김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계획적 납치, 가짜 신분증, 꺼진 핸드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떠난 웨딩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무대, 꽃들, 의자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주인공은 없었어요. 유진은 혼자 본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무대를 바라봤어요. 저기서 준혁과 함께 서서 서약을 하기로 했었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지만 그 서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준혁의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열었죠. 미안해. 설명할 수 없어. 날 찾지 마. 제발. 유진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준혁아. 제발.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하얀 천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검은 점들이 번져갔습니다. 완벽했던 하루가 악몽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김태영 형사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죠. 화이트보드에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찍힌 CCTV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 2명의 검은 정장 남자들, 검은 승합차. 김 형사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차량은 폐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완전히 불타 있었어요. 젊은 형사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지문은요? 전부 소각됐습니다. 의도적이에요. 이 사람들 프로입니다. 또 다른 형사 이수진이 보고했습니다. 렌터카 회사 CCTV 확인했습니다. 차량을 빌린 사람은 30대 후반 남성,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고요. 가짜 신분증 사용했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혁, 30세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신부 최유진 씨도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과거 조회 결과 나왔나요?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8년 이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주민등록도 학력도 경력도 마치 마치요? 2008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아요.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았어요. 이수진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개명 기록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같은 거.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의 지인들을 전부 조사하세요. 회사 동료, 친구 누구든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아파트.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웨딩드레스는 벗었지만 메이크업은 그대로였습니다. 번진 마스카라가 얼굴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미안해. 설명할 수 없어. 날 찾지 마. 제발. 왜? 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유진은 준혁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째였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죠.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뭐 좀 먹어야지.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았죠. 경찰이 찾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준혁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은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일상의 순간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 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유진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어요. 준혁의 물건들. 그는 이 집에 옷과 물건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반은 여기서 지냈으니까요. 유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셔츠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넥타이들. 가장 아래 서랍.
거기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 상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준혁이 숨겨뒀던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준혁이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대학교 정문 앞. 배경에 오대학교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아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경상도의 B대학을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 사진의 대학은 서울에 있는 명문 S대학교였습니다. 학생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학생증. 2005년 발급.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준혁이었습니다. 젊었지만 확실히 그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달랐습니다. 강민재.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민재? 이게 누구야?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강민재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2007년 명성그룹 회장 아들 살해 사건 용의자 강민재 8년째 도주 중.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서 명성그룹 박재환 회장의 장남 박성훈 당시 28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피해자의 대학 동기 강민재 당시 25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강민재는 사건 당일 밤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2008년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민재가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어디에 있든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살인. 준혁이. 아니, 강민재가 살인 용의자였다는 겁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 다정하고 따뜻하고 상냥했던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니. 아니, 용의자. 아직 범인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주했다는 것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유진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어요. 2007년 당시의 기사들이 수백 개 나왔습니다. 명문대 출신 강민재 왜 동기를 살해했나.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 경찰 강민재 전국 수배. 공항항만 감시 강화. 그리고 피해자 박성훈에 대한 기사들. 명성그룹 박재환 회장 아들 잃고 실신. 박성훈 3개월 후 결혼 예정이었다. 유진은 기사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박성훈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그리고 강민재. 준혁이 그를 죽였다고 의심받고 있었어요. 어머 유진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핸드폰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읽은 어머니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이 진짜 이름은 강민재래요. 살인 용의자.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유진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받았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오빠, 지금 당장 와. 큰일 났어. 준혁이가 누군지 알았어. 1시간 후 유진과 민수는 서초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김태영 형사의 사무실. 유진은 발견한 학생증과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찾았어요. 준혁이 물건에서. 김 형사가 학생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강민재. 알고 계셨어요?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이준혁이 2008년에 개명했어요. 원래 이름은 강민재였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2007년 사건도 알고 계세요? 네, 지금 당시 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두꺼운 수사 기록이었어요. 2007년 11월 15일 박성훈 씨 살해 사건 용의자 강민재. 하지만 체포되지 않았고 2008년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정말 살인을 한 거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용의자였을 뿐이죠. 하지만 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제 납치한 사람들은 누구죠? 김 형사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웨딩홀 CCTV에서 캡처한 두 남자의 모습. 아마도 피해자 가족과 연관된 사람들일 겁니다. 복수죠. 복수요? 8년 동안 숨어 살던 강민재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 결혼식 날을 선택해서 납치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살아는 있는 거예요? 김 형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혁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명성타워 최상층. 명성그룹 박재환 회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63세의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준혁 실종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이준혁이라 아직도 그 이름을 쓰고 있군.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여기로 오라고 해. 비서가 나간 후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 박성훈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28세 청년의 모습. 성훈아, 아빠가 드디어 찾았다, 너를 죽인 놈을. 박 회장은 8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경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강민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8년 동안 강민재를 추적했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자.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걸렸어요. 확인 결과 강민재가 맞았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놈에게는 똑같은 고통을 돌려줘야 했죠. 그래서 결혼식 날을 택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것을 빼앗는 것. 성훈이도 그랬으니까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날 밤 인천 남동구 외곽의 폐건물. 10년 전 공장으로 쓰이다가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창고. 차가운 공간에 준혁이 의자에 묵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고 왼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2명의 남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혁을 데려간 바로 그 사람들. 한 명이 물병을 들어 준혁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준혁이 기침을 하며 깨어났어요. 정신 좀 차렸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였어요. 당신들 누구야? 박재환 회장이 보냈다 기억나나? 박성훈, 내가 죽인 사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8년 동안 도망 다닌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정말이야, 나는 그날 밤. 다른 남자가 주먹으로 준혁의 배를 쳤습니다. 준혁은 신음을 내며 몸을 구부렸어요.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내 지문이 현장에 있었어. 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누명이야, 나는 정말 하지 않았어. 그럼 왜 도망쳤어? 무죄라면 경찰 조사를 받았어야지.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는 정말 박성훈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너무 복잡했고 누가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겁니다. 준혁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8년 전 그는 강민재였습니다. S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박성우는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명성그룹 회장의 아들. 부유하고 인기 많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하지만 성훈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성훈은 지하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업. 민재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후배가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를 했거든요. 민재는 성훈에게 찾아가 그만두라고 설득했습니다. 민재는 성훈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성훈아,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어. 하지만 성훈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걱정할 시간에 너나 취업 준비나 해.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훈이 문을 열었어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그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박성훈 맞지?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빚 갚으러 왔어.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재는 뒤로 물러섰어요. 남자들은 조직 폭력배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이번 달까지 갚기로 했잖아. 저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시간 없어. 한 남자가 성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성훈이 저항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민재는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그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밀친 성훈이 뒤로 넘어졌어요.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 성훈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어요. 성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민재를 봤습니다. 너 여기 있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잠깐. 남자가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갑자기 한 남자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주사기. 잠깐, 뭐 하는 거? 민재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주사기가 팔에 꽂혔어요. 으악. 정체 모를 약물이 주입됐습니다. 민재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 거? 미안하지만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난 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재가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성훈의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성훈. 피 웅덩이. 그리고 민재의 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옆에 식칼이 떨어져 있었어요. 피가 묻은 식칼. 민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성훈에게 다가갔어요. 성훈아 일어나. 하지만 성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민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민재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가 죽였어요. 지금 현장에 내 지문이 가득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떠났어요. CCTV도 조작했고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박성우는 어차피 죽을 인간이었어요. 우리한테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어요. 이럴 수가. 5분 후에 경찰 올 거예요. 도망가든지
잡히든지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경찰에 가서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는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문 피 CCTV. 누가 믿어주겠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가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경찰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강민재는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어, 누명이야. 두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말이 돼?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명이네? 정말이야, 그날 밤 조직폭력배들이. 증거는? 증거가 있어?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이미 흔적을 지웠을 테니까. CCTV도 조작됐을 거고. 박 회장님이 내일 오실 거야. 직접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 다음은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박재환 회장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을 그녀.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는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숨어 살며 만든 새로운 삶. 행복했던 3년.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거의 밤을 새운 얼굴로 서초경찰서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2007년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김태영 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들어가자 김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유진 씨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유진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사님, 2007년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 강민재는 무죄예요. 저는 확신해요. 김 형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유진 씨 이해는 합니다만 증거가 이상해요. 제가 밤새 자료를 봤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유진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프린트한 기사들과 법원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첫째,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이 3명의 남자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수사 기록에는 강민재와 박성훈 둘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 형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강민재 것만 있었대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박성훈의 집인데 박성훈의 지문은 당연히 있을 테고 만약 정말 강민재가 범인이라면 왜 지문을 안 지웠을까요? 계속하세요. 셋째, 사건 직후 강민재가 보낸 문자나 통화 기록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휴대폰을 조작한 것처럼. 그리고 CCTV 기록도 일부가 누락됐어요. 유진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박성훈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당시 대학 커뮤니티에 글들이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김 형사가 자료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수사 기록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왜일까요? 명성그룹 회장의 아들이라서 묻힌 거 아닐까요? 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2007년 사건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유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를 빨리 찾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준혁이를 죽일 거예요. 같은 날 오후 2시. 김태영 형사와 박준서 형사가 명성타워에 도착했습니다. 63층 최상층 박재환 회장의 집무실이었죠. 넓은 사무실에는 거대한 책상과 가죽 소파,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서가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재환 회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63세지만 정정해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형사님들 앉으세요. 김 형사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준혁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혁이요. 박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 강민재를 말씀하시는군요. 김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준혁이 강민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죠. 6개월 전에 찾았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으신 겁니까? 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8년 동안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그래서 납치하신 겁니까? 납치라니요.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준서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지금 강민재 씨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무실에만 있었거든요. CCTV에 회장님 부하들이 찍혔습니다. 부하들이요. 저는 직원이 수백 명인데 누가 무얼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박 회장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요. 부하들을 시켰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약 강민재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장님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형사님. 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민재는 살인범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8년 동안 도망 다닌 도망자고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범죄인가요? 법은 스스로 심판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이요?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강민재는 8년 전에 잡혔어야죠. 하지만 경찰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김 형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수사는 실패했으니까요.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저는 회의가 있어서요. 형사들도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소용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박준서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완전히 확신하고 있네요. 강민재가 범인이라고.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야. 김 형사는 즉시 2007년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다행히 당시 경비원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노인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2007년 11월 15일 밤에 세 남자가 들어간 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경찰한테 말했는데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밤 10시 30분쯤이었어요. 젊은 남자 하나가 먼저 왔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던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강민재였군요. 그리고 10분쯤 후에 2명이 더 왔어요.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조폭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김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그 두 남자의 얼굴 기억나십니까? 한 명은 키가 아주 컸어요. 190cm는 됐을 거예요. 머리를 빡빡 밀었고요. 다른 한 명은 약간 뚱뚱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몽타주 작성 가능할까요? 해볼 수 있죠. 김 형사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가 나오는 건 보셨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죠. 1시간쯤 후에 나왔는데 급하게 뛰어나가더라고요. 뭔가 일이 난 것 같았어요. 강민재는요? 안 봤어요. 그 젊은 친구는 안 나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강민재도 도망쳤다고 했는데 경비원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혹시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비상계단이 있긴 한데 거기는 CCTV가 없어요. 김 형사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고 2명의 조폭 같은 남자들이 정문으로 나간 거였어요.
김 형사는 2007년 당시 강민재와 박성훈의 대학 동기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우진 35세. 당시 같은 경영학과 학생이었죠. 박성훈이요? 솔직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인기 많았죠. 회장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진이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했어요. 불법으로. 대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협박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제 친구 하나가 피해자였어요. 500만 원 빚졌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천만 원이 됐대요. 결국 자퇴하고 군대 갔어요. 김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그 친구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형사님,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정말 착한 애였어요. 성훈이 도박장 때문에 여러 번 싸웠어요. 그만두라고. 그래요? 네. 민재가 성훈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말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소영 34세. 당시 박성훈의 여자친구였어요. 성훈이와 3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죽기 1달 전에 헤어졌어요. 왜요? 도박 때문이에요. 성훈이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만두라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혹시 성훈 씨가 조직폭력배들과 연루됐다는 걸 아셨나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성훈이도 빚이 있었어요. 도박장을 시작한 것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였고요.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훈이가 말 안 했거든요. 하지만 무서워했어요. 진짜 무서워했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은 조직폭력배들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어요.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고 결국 조폭들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강민재가 희생양이 된 거죠. 한편 유진은 혼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민서. 결혼식에도 왔던 준혁의 절친이었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 막아서. 아니에요. 민석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 준혁이가 과거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혼자 살아왔다. 그 정도만요. 2007년이나 2008년 얘기는요? 한 번도요. 그 시기에 대해선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유진이 준혁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자에서 발견한 대학 시절 사진. 이 사진 본 적 있어요? 민석이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준혁이 완전 젊네요. 대학생 때? 네, 그런데 이 사진이 준혁이가 말한 대학이 아니에요. 네.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준혁이는 경상도 B대학 나왔다고 했는데 이 사진은 서울 S대학교예요.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요? 과거를 숨긴 거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유진은 다음으로 준혁의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건설회사 과장 이현우. 준혁과 3년 동안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준혁 대리요? 완벽한 직원이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실수도 없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어요. 뭔데요? 회식 때 술을 절대 안 마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봤는데 그냥 습관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마치 누군가한테 들킬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8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거죠. 김 형사는 경비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2명의 남자. 몽타주를 들고 조직폭력배 담당 형사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아는 사람 있나요? 한 형사가 몽타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최두식이에요. 동대문 파 조직원이었죠.
2010년에 죽었어요. 조직 내부 분쟁으로. 이 사람은요? 박철수, 최두식이랑 같은 조직이었어요. 얘는 2015년에 출소했을 거예요. 김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인천에 있을 겁니다. 주소 찾아드릴게요. 다음 날 김 형사와 박준서 형사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남동구의 낡은 주택가였어요. 박철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몽타주와 똑같았습니다. 박철수 씨?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2007년 박성훈 살해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그날 밤 도곡동 아파트에 있었죠? 아니에요. 김 형사가 경비원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파트 방문자 명단도 확인했어요. 박철수, 최두식 두 분 이름이 나와요. 박철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은 지저분했습니다. 소주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 저도 후회해요. 매일 악몽을 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훈한테 돈을 받으러 갔어요. 3천만 원 우리 조직 돈이었거든요. 근데 성훈이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협박했죠. 근데 말다툼 하다가 두식이가 성훈을 밀었어요. 성훈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박철수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죽은 줄은 몰랐어요. 그냥 기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럼 왜 강민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직 보스가 시켰어요. 우리가 잡히면 조직이 위험해진다고. 마침 그 자리에 대학생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강민재를요? 내 약 먹이고 기절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칼을 쥐어줬죠. 지문 남기게. 김 형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고한 사람 인생을 망쳤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철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서 쓸 수 있겠습니까?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게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날 밤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유진 씨, 누구세요? 박재환입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요? 강민재를 보고 싶으십니까? 준혁이가 어디 있어요? 내일 오후 3시 인천 남동구 폐공장으로 오세요. 혼자서. 안 돼요. 경찰이랑 같이. 경찰 데려오면 강민재는 죽습니다. 선택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가야 할까요? 준혁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유진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은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에는 김태영 형사에게 보낼 문자가 작성되어 있었어요. 형사님, 저는 인천 남동구 폐공장으로 갑니다. 주소는 5호동 123번지 혼자 가라고 했지만 만약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3시 30분까지 연락 없으면 와주세요. 예약 발송. 택시가 폐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낡고 버려진 건물. 주변은 황량했어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유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그리고 거기에 의자에 묶여있는 준혁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부은 눈, 찢어진 셔츠. 준혁아. 유진이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잠깐만. 유진은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이 너무 셌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환 회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재환 회장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63세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유진은 검은 정장 남자에게 붙잡힌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한쪽 눈은 너무 부어서 거의 감긴 상태였어요. 유진아, 왜 왔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신 것 같았죠. 박 회장이 유진 앞에 섰습니다. 최유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재의 약혼녀시죠? 유진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준혁이를 놔주세요. 제발요. 준혁이요. 아, 그가 지금 쓰는 이름이군요.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강민재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이름이죠.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강민재는 무죄예요. 누명을 쓴 거라고요. 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누명이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CCTV 그리고 도주. 그건 조작된 거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경찰이 이미 다 밝혀냈어요. 2007년 그날 밤 조직폭력배 2명이 박성훈 씨를 찾아갔어요. 비 때문에 그들이 실수로 박성훈 씨를 죽였고 강민재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박철수라는 조폭이 자백했어요. 경찰에 진술서까지 썼다고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성훈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부하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8년 동안 내가 찾은 범인이.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8년의 복수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성훈이를 말리러 갔었어요. 도박장 그만두라고. 성훈이는 제 친구였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박 때문에 망가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기침을 했습니다. 유진이 물병을 집어들려고 했지만 남자가 막았어요. 계속하세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두 남자가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 성훈이한테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성훈이를 밀었어요. 성훈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식탁 모서리에. 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얼어붙어 있었죠. 그리고 준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약을 먹였어요. 주사를 놨어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성훈이는 죽어 있었고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칼도 있었고요. 그들이 제 지문을 남긴 거였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는 다 저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비겁했어요. 알아요. 경찰에 가서 설명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감옥에 갇힐까봐, 인생이 끝날까봐. 지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조폭들한테 빚을 졌다고요. 성훈이도 피해자였어요. 도박에 빠졌고 빚을 갚으려고 도박장을 운영했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박 회장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63세 재벌 회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몰랐어.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는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너무 바빴어. 회사만 생각했어. 아들은 돌보지 않았어.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태영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의 예약 문자가 발송된 거였어요.
특공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방패와 총을 들고 있었죠.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유진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저항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김 형사가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지시했어요. 구급차 불러. 그리고 저 사람들 전부 체포. 경찰들이 박 회장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준혁아, 정신 차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다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유진이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도 떨리는 팔로 유진을 안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내려와 준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유진은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형사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재환 회장, 당신을 불법 감금, 폭행,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헛된 거였군.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김 형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가셔야 합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을 봤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준혁도 그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준혁은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유진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의사들이 준혁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었어요.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얼굴에 타박상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탈수도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실에 옮겨진 준혁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8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제 자유로운 거야. 준혁도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과거를 숨겨서. 괜찮아, 이해해. 유진이 준혁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강민재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태영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강민재 씨에 대한 혐의를 전부 취소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박철수의 자백과 새로 발견된 증거들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재 씨는 무죄입니다. 김 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건의 진범으로 박철수와 고 최두식이 지목됐습니다. 박철수는 곧 재판을 받을 겁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8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네, 이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도 함께 울었어요. 8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7년 박성훈 살해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조직폭력배 박철수와 고 최두식이 범인이며 강민재 씨는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8년간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재벌 2세 살인 사건의 반전. 누명 쓴 청년 8년간 숨어 살다 구출돼. 명성그룹 회장 잘못된 복수로 무고한 남성 납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준혁에 대한 동정과 박재환 회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는 박 회장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비극, 복잡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박재환 회장의 재판. 6월 중순 박재환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준혁과 유진도 참석했습니다. 박 회장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환은 2015년 5월 23일 강민재 씨를 불법으로 납치하여 5일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범인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었고 이는 비극적인 오해였습니다. 재판장이 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을 봤어요. 강민재 씨 아니 이준혁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고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 성훈이도 제가 제대로 돌봐줬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락합니다. 준혁이 박 회장을 봤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8년 전 도망친 것 경찰에 가서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성훈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이가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의 복수심은 이해합니다. 저도 아버지였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성훈이를.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회장님을. 법정에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방청객 중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도 눈을 붉혔습니다. 피고인 박재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와 정상 참작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5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박 회장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명성그룹 회장직은 사퇴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진범 박철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철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박성훈을 죽였습니다. 실수였지만 그건 변명이 안 되죠. 그는 준혁을 봤습니다. 강민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인생을 망쳐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죄와 무고죄, 증거인멸죄 등이 적용됐죠. 준혁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법원은 공식적으로 강민재의 무죄를 선언했고 모든 수배령이 해제됐어요. 준혁은 다시 강민재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회사도 복직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민재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일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두 번째 결혼식. 같은 웨딩홀 같은 크리스탈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준혁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입장. 준혁이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완벽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입장. 유진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준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유진, 나 강민재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유진도 말했습니다. 강민재, 나 최유진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혁이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키스, 박수, 환호, 행복.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방청객 중에는 김태영 형사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박재환 회장도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를 발견하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와 화해. 그것이 이 결혼식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피로연. 피로연장에서 준혁과 유진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 줬어요. 드디어 결혼했네. 고생 끝났어. 이제 행복만 남았어. 회사 상사도 왔습니다. 민재 씨 축하합니다. 좋은 가정 꾸리세요. 준혁의 대학 동기들도 왔습니다. 8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재야, 오랜만이다. 진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응하지만 이제 괜찮아. 피로연이 끝날 무렵 박재환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준혁이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 이건 너무 큰데요. 아닙니다. 제가 드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 그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유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잘못을 인정하는 거 보니. 응, 그분도 피해자였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하얀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너랑 함께라면.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성향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재와 최유진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를 예약해뒀었거든요. 차장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민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꿈만 같아.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내가 사라졌을 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유진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만 보자. 과거는 과거야.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오션뷰 객실이었어요. 발코니에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죠.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걸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자. 유진이 셀카봉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배경에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거야. 유진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진 순간의 기록이니까. 민재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첫 번째 집이었죠. 짐을 풀며 유진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재가 오래전부터 보관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2007년 이전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성적표, 동아리 활동 사진, 친구들과의 추억. 유진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민재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누구야? 대학 동기들이야. 성훈이도 있고.
민재가 사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8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어.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락해봐. 이제 숨을 필요 없잖아. 유진이 격려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살인범으로 도망 다닌 사람을.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예전 연락처를 찾았어요.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정우진이었습니다. 김태영 형사를 만났을 때 증언해준 친구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아, 나 민재야.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야, 정말 너야. 응, 오랜만이다. 야, 너 뉴스 봤어? 누명 벗었다며? 진짜 다행이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 8년 동안. 미안해, 연락 못해서.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야. 만나자. 친구들 다 불러서. 일주일 후 민재는 대학 동기들과 재회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우진을 포함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죠. 민재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얼굴이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너희들도. 민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8년간의 일들, 민재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진실. 성훈이 그 친구도 피해자였구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친구들은 민재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8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동료들도 이제 그를 민재 씨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부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부장님. 사무실로 들어가자 부장님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새 프로젝트 맡아볼래요? 큰 건데 민재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요리에 빠져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파스타 만들어봤어. 우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유진이 민재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여보, 응? 나 다음 주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생리가 안 와서.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응아기가 생긴 것 같아. 민재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정말이야? 병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거의 확실한 것 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오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두 사람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민재는 긴장한 얼굴로 유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최유진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초음파 검사실. 의사가 유진의 배에 젤을 바르고 기계를 댔습니다. 화면을 보며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차시네요. 정말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예요. 화면 속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똑똑똑.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기가. 유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예정일은 내년 7월 중순쯤이 될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병원을 나서며 민재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되어줘서. 나도 고마워 아빠 되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유진의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 성별도 알게 됐어요. 딸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밤 유진의 배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배 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어머, 지금 찼어. 유진이 민재의 손을 자기 배에 갖다 댔습니다. 또 한 번 찼어요. 우와, 우리 딸.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생명의 신비였어요. 이름 뭘로 지을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희망적인 이름이 좋겠어.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겨내고 얻은 아이니까. 그럼 서연이는 어때? 서쪽에서 온 연꽃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좋아, 강서연 완벽해. 민재가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박재환 회장의 방문.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재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재가 놀랐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부인 임신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박 회장이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기 옷들입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재 씨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성훈이 무덤을 이장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으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로운 글을 새겼어요. 사랑하는 아들 박성훈 그도 피해자였다라고. 민재는 숙연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성훈이한테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서.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가 이제 정말 끝을 내야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와 유진 그리고 박재환 회장은 경기도의 한 묘지로 갔습니다. 박성훈의 무덤 앞. 깨끗하게 관리된 묘였어요. 묘비에는 새로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박성훈. 그도 피해자였다. 이제 평안히 쉬소서. 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성훈아 아빠가 늦었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그는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너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걸 아빠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민재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성훈아 나 민재야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너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겁이 나서 도망쳤어. 정말 미안해.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너도 나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원망도 내려놓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성훈 씨, 편히 쉬세요.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고통을, 원망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었죠. 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아닙니다. 저도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훈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새벽 3시였습니다. 여보 아파. 유진이 민재를 깨웠습니다. 뭐? 지금?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 급히 가방을 챙겨 차에 탔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유진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 힘내. 여보 조금만 더. 12시간의 진통 끝에 오후 3시 27분.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유진에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딸. 유진이 아기에게 키스했습니다. 민재도 아기를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유진과 아기를 함께 안았습니다. 새로운 생명. 고통의 끝에서 만난 희망. 강서연 2.9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민재의 집은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중에 서연이가 울면 민재가 일어나 우유를 먹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토닥이며 재웠습니다. 우리 딸, 왜 울어? 배고파? 서연이는 아빠 품에서 우유를 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건강하게 자라야지. 민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말해줄게. 아빠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지만 네가 있어서 모든 게 의미가 있어. 아기가 우유를 다 먹고 잠들었습니다. 민재는 아기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유진 옆에 누웠습니다. 고마워. 유진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뭐가? 이 모든 건 나를 믿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서연이는 14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빠, 서연이가 비틀거리며 민재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래, 잘한다. 우리 딸. 민재가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진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순간 꼭 남겨야지. 주말 오후 가족은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겼어요. 서연이는 잔디를 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조심해, 서연아. 민재가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연을 날리는 아이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 여보, 뭐 생각해?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 중이야.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0년이 악몽 같았는데 이제는 꿈만 같아. 좋은 꿈. 유진이 민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앞으로 50년은 더 행복하자. 그래, 평생.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서연이는 아빠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 됐습니다.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를 닮아 예쁘고 아빠를 닮아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숙제하는데 도와줘. 무슨 숙제? 가족 역사조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써야 돼. 민재와 유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인데.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짧게 해줘. 좋아, 앉아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숨어 다니기도 했지. 왜? 누명을 썼거든. 하지 않은 일로.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엄마를 만났어. 엄마가 아빠를 믿어줬어.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줬지.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어. 아빠는 자유로워졌고 엄마와 결혼했어. 그리고 민재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얻었지.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오글거려. 진짜야. 서연이는 아빠의 행운이야. 기적이고.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있기에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숙제에 뭐라고 쓸까? 서연이가 노트를 폈습니다. 민재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됐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좋아. 서연이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후 민재와 유진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네. 민재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 버텼어.
유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자 서연이 위해서, 우리 위해서. 그래, 평생 행복하자.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고통을 이겨낸 사랑. 누명을 벗고 찾은 자유. 그리고 완전한 행복. 강민재와 최유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일.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날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